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4화 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지현입니다. 벌써 이 방송 멘트 반갑습니다. 주도권 뺏길 것 같아요. 네, 이번 4화에서는 저희 사랑의 요원 송재원 원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시즌2의 12, 13화에서 당뇨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한번 나오셨던 적이 있는데 그러네요. 네, 이번에 나오셔서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저는 외과 의사고요. 지금은 이제 개인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진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식이요법이 세계에 빠져들어 있는 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한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우리 협회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이제 지금 포럼을 2번 개최를 했었죠. 저희들이 이제 알려진 거는 그 지방의 누명이라는 방송 때문에 알려졌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얘기를 할까 이래서 협회를 해서 같이 동참하면서 일들을 좀 했으면 하는 거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진짜 새해가 됐으니까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저탄고지 얘기가 쏙 사그러들었으니까 야, 한번 인기 끌고니 이제 조용해진 거 아니야? 이제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곳곳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조용히 많이들 하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정말 이게 사회적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아주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아주 좋은 이제 식이요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곳곳에서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끼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그런 일들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올해의 제 포부라고 할까요? 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저자세 시즌3가 대한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협회와 함께하는 시즌3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협회 회장님의 이런 큰 포부의 하나 아닐까 싶어요. 그죠. 네. 또 우리 이제 정명일 박사님이 저희 사무총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너무 큰 아주, 타이틀이라서 협회에서 너무 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아마 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리고 싶은 것도 많이 하고 또 궁금한 것들도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즌3 1화부터 진짜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에요. 저희 여지껏 뭐 했나 싶을 만큼 진작 모실 걸. 그래요? 네. 그 뭐랄까 피드백도 되게 많고 우선 다들 어떤 전문가 분들의 견해나 의견을 되게 궁금해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포럼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데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데서 조금씩 보내주시는 어떤 의견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목마른데 물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는 그런 거 정도밖에 안 됐다면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훑어주시는 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 나도 이걸 해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그 가려운 데를 막 진짜 시원하게 긁어주신 그런 느낌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저 이제 그동안 메이 씨가 궁금했던 것들을 잘 요약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끌어낸 것 같기도 해요. 네. 사실 제가 궁금해서. 네, 그래서 이번 4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 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실 저는 변비도 없고 되게 내 장은 늘 튼튼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식단을 하고 나서부터 내 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고 실제로도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좀 선생님들과 함께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뭐죠, 그러면? 우선 장내 세균혁명이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서 장은 제2의 뇌다 이런 표현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저희 장은 그냥 진짜 이런 표현 너무 저급한데 약간 똥 만드는 곳? 약간 이런 느낌밖에 없는데 뇌랑 비교를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장은 제2의 뇌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세미나에 가니까 한 분은 오히려 이게 제1의 뇌야. 그리고 지금 뇌라고 생각하는 뇌가 제2의 뇌라고 하는 분까지도 있어요. 와. 그 제2의 장은 제2의 뇌라고 했을 때 이제 주제가 나왔었던 게 사실은 세로토닌 이야기였거든요.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뇌에서는 여러 가지 그 호르몬, 신경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거든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세로토닌이 그 모든 호르몬들이나 신경세포를 처음에 이렇게 지휘해주는 지휘자나 대장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 세로토닌이 당연히 뇌에서 엄청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장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소화 기능만 하는 장기가 아니라 거기서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우리 인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작동들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서 뇌라고 생각하는 또 신경학과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신경 호르몬 중에 가바라는 것도 있는데 장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장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간축이라 그러죠. 장하고 뇌는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은 하나가 더 사실은 들어갔어요. 어떻게요? 미생물, 유산균이죠. 장내 세균이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gut brain acids 이래서 장뇌축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요즘은 M이 하나 붙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이래가지고 MGB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토콘드리아도 엄청 중요하다고 우리 앞에서 얘기하신 거 맞죠? 그만큼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내 세균, 유산균이 이것이 장에서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영향이 뇌에까지도 미친다. 요즘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장내 세균 균총이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옛날에 그 중국 얘기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요. 그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사람이 청나라로 이렇게 가다가 그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 종이 그 원숭이 새끼를 그 배에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미가 그 강변을 따라가지고 계속 쫓아와요. 원숭이 엄마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를 딱 대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배에 딱 뛰어들었는데 뛰어들자마자 죽어요. 예, 그래서 그 누가 죽어요? 원숭이 엄마가 원숭이, 예, 엄마가? 원숭이 새끼를 잡아갔었는데 그래서 원숭이 엄마의 배를 갈라보니까 장이 다 토막이 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단장이라고 그런 거죠. 그게 다른 말로 애가 끊어진다. 그렇죠. 그거. 예. 그 우리나라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도 있거든요. 저는 그 단장이 무슨 뭐 응원대장 뭐 그런 뜻의 단장인 줄 알았어요. 그때도 그 배경이 6.25 때인가 아마 남편이 끌려가는 아니다. 일제시대 때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편이 이제 가고 돌아오지 못한 그 고개를 보면서 슬퍼하면서 그 부인이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우리의 어떤 영향에 미치게 되면 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장하고 뇌는 그 신경으로 연결이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늘 장을 움직여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을 만큼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옛날에는 이제 모르니까 이제 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지만 오늘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꾸 미토콘드리아가 나오네요. 장내 세균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이 보면 장 세균이 많이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당뇨, 암 환자 이런 분들도 장 세균총이 다 바뀌어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근데 이제 식사를 바꾸면 그러니까 탄수화물 먹었을 때 균총,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균총, 좀 유해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당연히 탄수화물 때는 당연히 그렇고. 네. 탄수화물을 들어가게 되면 당이 많이 되잖아요. 달달한 곳에는 뭔가가 끼게 되는 것처럼 나쁜 균들이 많이 자라게 되고요. 특히 캔디다 같은 곰팡이도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캔디다는 정말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균들이 장에 싹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우린 몸에 있는 좋은 그 유산균들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균총이 바뀌게 되는 거고 장하고 그 균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과 방어작용들과 면역에 관계된 작용들을 해야 되는데 이 나쁜 녀석들이 꽉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식단이 훨씬 그런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균들을 자라게 하고 장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 보면은
세로토닌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혹시 시중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네. 첫 번째로 설탕을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을 줄이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식이섬유 위주로 그렇죠. 먹으라고. 식이섬유가 네,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좋은 지방을 먹어라. 특히 오메가3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 저탄고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방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없지만 그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게 하는 과정도 보면은 저탄고지 식단과 아주 유사해요. 즉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좋은 균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는 거의 저탄고지 스타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거죠. 네, 기승전 저탄고지 전략.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산균이, 그러니까 유해균들은 단순당을 네. 주로 먹고 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산균은 지방산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저탄고지 하면 장 환경, 이게 변 상태가 빨리 변하잖아요. 네, 과민성 대장 증상 있는 사람들도 변이 좀 형태를 갖추고 네. 아마 지방에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예, 지방의 중에 하나가 뷰틸릭산이라는 지방산이 있는데 네. 얘네들이 장의 세균을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잘 자라게 해줄 수 있는 영향을 미쳐요. 좋은 세균들이 예, 잘 그렇죠. 자라게. 카플릭산 같은 경우는 나쁜 균을 죽일 수 있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방을 섭취하는 것들이 우리 좋은 균을 자라게 하고 또는 나쁜 균을 죽이게 할 수 있는 뭐 그게 100%는 다는 아니지만 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거죠. 잠깐만, 뷰트릭산이 네. 우리가 섭취하는 거에서 오나요? 아니면은 세균이 발효한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예. 저희들이 버터나 코코넛 오일에도 조금씩 들어있죠. 조금씩. 예. 그 카플릭산. 근데 사실은 네. 그거는 코코넛 오일에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 카플릭산이 있고. 카플릭산. 네네네. 카플릭산. 예. 뷰트릭산은 탄소수 대사, 4개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사산물? 보통은 이게 대사산물로 나오는 걸로 그 알고 있는데요. 뷰틸릭산을 보통은 원래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네. 지방산을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조금 복잡해질까 봐 중간을 건넸댔는데 네네. 좋은 균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는 뷰틸릭산을 기질은 예. 뭘 먹고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좋은 균들이 생성할 수 있는 기질은 식이섬유예요. 그죠? 예, 식이섬유들이 걔네들이 그런데 그런 좋은 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방산이 뷰틸릭산이야. 사실 전 처음에 장에 곰팡이가 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그 뭐랄까 화장실 벽에 끼는 까만 곰팡이 이런 게 내 장에 있다고 막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너무 끔찍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이게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는 식단을 하면 다시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고 예. 혹은 또 이제 너무 심각하신 분들은 병원 가셔서 이렇게 치료 형태로도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수술 드시더라고요. 네네.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뭔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 치료가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게 저탄고지 식단을 하시는데 뭔가 몸이 좋아지지 않거나 혹은 더 나빠지시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 이제 요즘은 되게 상식처럼 다 이렇게 퍼지긴 한 정보지만 초반에는 왜 그럴까 되게 고민하면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시고 의사 선생님 만나시고 하신 분들이 다 똑같이 듣는 답변이 장누수예요.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 거 할 만큼 솔직히 이제는 다들 아시지만 장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구나. 네. 처음 알았어요. 이런 그렇죠. 거.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의학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를 받아들이는 가장 최전방의 전선이 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도 장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집중돼 있을 거죠.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면역세포의 70%도 장에 다 몰려있고 아까 말했던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도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네. 인체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그 자가면역 질환 옛날이 아닌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을 모르는 거죠. 우리 면역세포가 갑자기 얘네들이 막 정신이 이상해져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네. 뭐 환경 호르몬 얘기도 하고 스트레스 얘기도 하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이 알러지를 통해서 변형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짚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것이 더 밝혀지겠지만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면 알러젠들로 인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유발이 될 수 있는 큰 요인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특히 이렇게 장이 영양 상태나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까요? 아마 장세포가 박사님 아시지만 빨리 이렇게 턴오버가 되잖아요. 그쵸. 빨리 생성되고 재성되고 그쵸. 왜냐하면 흡수를 하는 과정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보통 며칠 정도 되는지 3일, 3일 정도. 3일마다. 진짜 빠르네요. 그 세포가 죽고 살아나고 하려면은 계속 그 우리 말하는 DNA에서 그 물질 단백질 DNA가 작동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런 구조물도 또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생기되면은 DNA가 전사되고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가 좀 쉬운 거죠. 항암제 치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포 분열이 가장 빠른 녀석들을 항암제가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안이 헐고 장도 나빠지고 항암제 치료를 하면은 머리털도 빠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포 변화가 많이 되면서 그 사이에 공격을 받게 되면은 손상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 들으니까 3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저탄고지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빠르면은 3, 4일, 길어도 일주일 안에는 뭔가 변화를 체감하시거든요. 그것도 맞았다 그러잖아요. 네. 물론 그러니까 그 뭔가 물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대체로 되게 빨리 느끼시는 게 과민성 대장 증상 있으신 분들이 가장 빠르게 느끼세요. 식단하면서 그 변화를.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 장이 진짜 상당히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내 몸에서 제일 예민한 기관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3일에 한 번씩 세포가 탈락해서 이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과정에 영양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단백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세포 분열할 때 아연이 많이 필요해요. 필수적이에요. 네. 근데 그 아연이 동물성 식품에 많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하다 보면 단백질도 부족하고 아연도 부족하고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 협회에서 발표했던 글루타민 그거는 에너지원도 공급하고 질소 핵산에 필요한 암모니아 그러니까 질소원도 공급하고 이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육류나 동물성 식품에 많이 있는데 아연도 그렇죠. 그렇고 네, 그러니까 장 복원에 같은 필요한 그런데 이 저탄고지하면 아무래도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게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장내 균총 변화도 그렇죠. 있고 필요한 영양소 공급도 있고 그래서 빠르게 복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세포 분열하고 만들어지는 그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저탄고지가 많은 영향을 주면으로 인해서 세포 재생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아니고 이제 기본 통념적으로 붉은 육류를 뭔가 대장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뽑잖아요. 기름진 식사 붉은 육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그걸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제2군 발암물질로 분류가 돼 있어요.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1군 발암물질에 뭐가 들어있는지. 예를 들면은 뜨거운 커피 마시면 제1군 발암물질이거든요. 아주 뜨거운 거, 그다음에 카페인까지 들어가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먼지, 미세먼지 그것도 1군. 그래서 이발사가 창을 닫고 일을 하게 되면 1군 발암물질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군, 2군계 분류한 여러 가지가 어째 보면 조금 우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세계보건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뭐 그냥 장난삼아 한 건 아닌데 논문들을 분석해 보니까 고기 섭취가 늘어났을 때 암 발생률이 좀 늘어나는 거는 확실히 좀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담배라든지 이런 것처럼 완전히 그 상관관계가 그렇게 뚜렷한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재밌는 거는 대장암 같은 경우도 남성 여성이 육류 섭취했을 때 서로의 발병률이 달라요. 만약에 이것이 그냥 발암물질이라면은 그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 수준이 되는데 남성 여성이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도 좀 차이 있고 또 대장의 부위마다도 차이가 있고 그런 거죠. 그게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나 모르겠다. 아마 직장 부위 쪽에 더 높게 나온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었을 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부위가 차이가 있고 또 성별의 차이가 있고 하는 것이 과연 이 고기 때문만의 문제일까? 누가 더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여자랑 남자랑요? 남자가요. 그럼 전반적으로 남자들의 생활 습관이 건강하지 않은 그렇지 않을까 추정들은 아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그 원인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였어요. 어쨌든 발병률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자. 그러면은 그 이제 Q&A 밑에가 달려 있거든요. 그럼 암환자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좀 제한을 하자. 그리고 물론 붉은 고기는 흰 고기와 붉은 고기 차이점은 철분이거든요. 철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정말 흰 고기와 붉은 고기 사이에 철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철분이 너무 많으면은 네. 염증을 또 일으키니까요.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철분 영양제도 발암 물질이 돼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 박사님 회사에서 하고 있는 모발 검사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미네랄이 밸런스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굴이라든지 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킨 쪽으로 많은지 철과 구리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녀석들인데 네. 너무 많으면 염증을 일으키고 너무 적으면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저탄 고지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지방을 피해왔던 거는 네. 내가 먹는 지방이 내 몸에 지방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내 몸에 쌓이는 지방은 거의 대부분 탄수화물 과다 섭취했을 때 탄수화물로 도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막 엄청난 변화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전 철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철분은 항상성을 유지하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산화제라. 네. 그래서 내가 먹는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필요한 만큼만 들어오게 차단을 해요. 그게 이제 장하고 간이 협조를 해서 하거든요. 근데 간이 안 좋으면 그 조절 기전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철분에 과다 흡수되고 왜 우리 페리틴을 왜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로 보잖아요. 네. 간 기능의 네. 지표로 보기도 네. 하고요. 페리틴이 철분 저장 단백질이요. 그래서 이 적색육을 제한하지 않은 고지방식 임상 결과들 보면 오히려 염증 지수가 떨어져요. 적색육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간을 편안하게 해주면 철분의 흡수도 필요한 만큼만 들어오고 염증 컨트롤도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적색육을 네. 바람의 원인으로 봐야 되는 거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당히 비율이 별로 없고요. 근데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철은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네.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건강에 이상이 있으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건강에 있으니까 조절이 안 되고 그쵸.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줄여주면은 조금 줄기는 해요. 그리고 팔레오 다이어트에 아주 또 대두인데 닥터 크리스 같은 분은 네. 그 적색육을 먹었을 때 암의 발생률가 올라가는 이유를 네. 그 유산균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건강이 나쁜 분들은 유산균이 변형이 와 있고 고기와 유산균의 관계에서 안 좋은 독성 물질이 생겨서 오히려 발암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분은 이제 그렇게 또 주장을 하세요. 어쨌든 원인은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붉은 육 자체만 그것이 발암을 꼭 일으키는 거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전체적인 그러니까 적색육 하나만 가지고 이게 발암 음식이냐 아니냐를 평가하기보다는 고기를 뭐랑 같이 먹었느냐. 그렇죠. 그게 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진짜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술 마시면서 고기 먹으면 그게 무슨 그러니까 예전에 왜 적색육하고 발암 그러니까 암과의 상관관계가 나왔던 거는 네. 이 저지방 세계 도구마 시대에서는 대부분의 건강에 철저하게 조심하고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적색육 안 좋다니까 덜 먹고 그런 분들은 운동도 철저하게 다 하고 네.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선택적 바이아스라고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연구를 딱 했을 때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이제 좋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래서 안 좋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좋게 나온 사람들이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그런 다른 변수들을 잘 체크를 못했을 때 이게 생기는데 사실이 식단으로 하는 연구가 다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어디 가둬놓고 딱 그것만 먹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계에서는 고기 때문에 오는 것들로 추정을 하는 게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고기를 태웠을 때 그죠? 탄 성분이 그 네. 발암물질이 유변이 네, 될 네. 거다. 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가공육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거는 1군 발암물질로 되어 있는데 가공육 같은 데는 이제 첨가물들 네. 이게 화학적인 첨가물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색육을 일주일에 500g 정도로 제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너무 적죠. 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걸 먹으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뭐 이제 암도 치료하시는 선생님이시니까 네. 이게 많은 이제 일부 암 환자분들이 거의 이제 채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오래 한 몇 년 하시다 보면 좀 근육도 다 빠지고 네. 모든 그 검사 지표들이 이렇게 바닥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면역이 정말 많이 예, 정말 그쵸. 채식으로 했던 분들 보면 근육량이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고 왜냐하면은 이것을 세포가 많이 파괴가 되니까 네. 그것을 재생하고 이런 데 필요한 여러 가지들 많이 공급해 줘야 되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빨리빨리 근육을 키우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그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채식이 너무 좋고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죠. 고기 먹으면 산성화된다. 성질 맞아요. 날카로워진다. 철분도 많고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네, 암에 그렇게 해서 안 이렇게 좋으니까. 돼서 이제 채식으로 이제 돌아간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암 환자는 조금 별개이긴 한데요. 너무 많이 먹여도 당연히 안 되긴 해요. 아까 글루타민이 네. 장을 생성하고 이렇게 재생하시는 데는 정말 좋은 녀석이거든요. 아미노산 중에 글루타민이. 그런데 또 이 글루타민이 많을 때는 암이 원료가 돼요. 너무 유용한 빠르게 자라는 재료여서. 세포니까. 그래서 이 글루타민은 가지고 당이 그러니까 암세포가 주로 당으로 작용하는데 또 하나가 글루타민으로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루타민을 쓸 때 장에 문제가 있더라도 암 환자들 중에서 건강하고 지금 별로 문제가 없는 분들은 글루타민을 제가 쓰고요. 지금 암이 있고 문제가 되고 그런 분들은 제가 글루타민은 빼요. 그 외에 뭐 낙토페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장을 치료를 하죠. 그 장이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알겠는데 아까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간이 건강하면은 철분 조절을 알아서 내 몸이 잘 하는데 이제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철분 조절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장과 간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친밀한 관계? 엄청 불륜 관계? 그건 아니고 아니 정실과 이래야 되나요? 박사님 설명 먼저 해주세요. 글쎄요, 이게 어떤 관계? 뭐 같이 이제 소화기 계통인 네. 거죠, 간도. 근데 간은 보통 해독하는데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데요. 아까 제가 장이 1차 방어선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1차 방어선이 제 역할을 못 해요. 네.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 독성 물질이든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많이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이 통과가 되죠. 그런 다음에는 장에서 그런 물질들은 포탈베인, 그러니까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간에서 그 다음에 해독 작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에 훨씬 무리가 많이 올 수 있어요. 물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은 당이 많이 가서 간이 무리가 오죠. 거기서 네. 지방을 만들어내고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대사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제에 또 무리가 오지만 다른 독성 물질들도 무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1차 방어선, 간이 2차 방어선 이 역할을 해주는데 이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2차 방어선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왜 간에서 담즙을 분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간에서 합성을 해서 담즙을 분비해줘야지만이 이 먹은 지방이 제대로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간에서 못 해주면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일부 고지방식 하시는 분들 중에 초기에 설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네. 그 담즙 분비가 잘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간이 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담즙 만들 시간이 없었던 그런 분들이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섭취가 적으면 담즙 분비가 다시 줄게 되고요. 간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분비 능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즙 생성을 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 약 중에 제일 그 우리가 유명하고 히트쳤던 약이 우땡사 맞나요? 네. 그게 간이 튼튼해지는. 예, 담즙 분비를 좀 용이하게 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약을 먹으면은 네. 좋아요. 담즙 분비를 통해서 콜레스테롤도 담즙으로 통해서 일단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즙 배출이 얼마나 유용한지가 또 우리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죠. 그리고 담즙이 하는 일이요. 걔가 유화제잖아요. 그래서 음식으로나 아니면은 뭐 이제 기생충도 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세균도 들어오고 세포막을 녹여서 일부 살균 작용도 맞아요.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간이 필수적인 거죠. 둘이 뭐 1차, 2차 아까 이렇게 방어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네. 안 좋아지면 다른 하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안 좋아지고 영향을 미치게 그게 돼요. 계속 악순환으로 돌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그럼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장을 고치면은 간도 저절로 좋아지는 거고 또 우리가 지난 3화에서 얘기했듯이 간이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은 솔직히 진짜 많이 쉬면서 다른 일들을 하게 되면서 좀 이제 서로 선순환 관계로 이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술을 마시는데도 저탄고지를 꾸준히 했더니 간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저탄고지만으로도 간 수치가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그렇게 간에 미치는 부하가 큰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사실 제일 나쁘다고 지난해 되게 강조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론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보통 100%로 정해져 있다고 많이들 생각해요. 그러니까 간도 네. 보통 할 수 있는 능력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걸 나눠서 해독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의 일부분이 쉴 수 있으니까 네. 그 외에 나머지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췌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분비를 하는데 우리가 당을 적게 먹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양이 줄잖아요. 네. 많이 분비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할당량에서 서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능들을 줄게 되면은 다른 것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간혹 환자분들이 얘기해요. 저탄고지 후유증이다. 술 너무 잘 먹게 된다. 부작용. 맞아요. 보너스. 네. 근데 왜 저탄고지 하는데 왜 술을 먹어도 간 수치가 내려가냐. 네. 용량 개념인 거죠. 탄수화물은 새끼 또 간식까지 포함하면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술은 어쩌다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탄고지 하면서 간이 좋아지니까 어쩌다 먹은 술의 해독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간 수치가 그냥 내려가는. 빈도와 양도 그쵸. 상관관계가 있는 거구나. 근데 막 술을 몇 끼 밥처럼 이렇게 먹으면 탄수화물 처리 못하는 거죠. 역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식습관이 하루 이렇게 세 끼? 평생을 지속되는 습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술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을 먹는다고 치면 네. 그만큼 식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앞서 이제 두 분이 되게 해주신 얘기는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뭘 먹어야 될까? 이런 거가 사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저탄고지 식단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이제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 많이 먹고 육류는 적당히 섭취하는 기본 베이스는 있겠지만.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뭐 카페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것대로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네. 사람들마다 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탄수화물 대신에 지방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면서 적절한 단백질, 그 다음에 풍부한 채소 먹는 게 이상적인 식단, 저탄고지의 식단이라고 하면 네. 어떤 분들은 채소 많이 들어오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저 생채소 먹으면 좀 이렇게 장이 쿡쿡 쑤시는 그런 아픔이 좀 느껴질 때가 위에 있거든요. 얹혀 있는 느낌도 들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 이제 뭐 송재영 원장님 모발 검사 많이 하시는데 환자들한테 그런 분들의 공통 특징이 나트륨이 되게 낮게 나와요. 그래서 이 채소에는 칼륨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나트륨하고 칼륨은 서로 균형 상태를 맞춰줘야 되는데 채소가 많이 들어오면 안 그래도 이 나트륨 함량이 작아서 균형추가 칼륨으로 가 있는데 칼륨이 많이 들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더 이제 이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면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무조건 장에는 식이섬유가 좋으니까 야채를 무조건 많이 먹자, 막 소처럼 먹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처음부터 이상적인 식사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위벽도 좀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쵸. 또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위벽도 얇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지방 많이 저탄고지 중에서 그냥 열량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걸로 일단은 처음에는 버터나 이런 포화지방 많이 먹으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세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편안해지면 점진적으로 채소량도 늘려가고 그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좀 스프 형태로 드시는 게 어떨까. 사고를 기본으로 한. 채소 사고. 최고야, 최고. 네. 그 수치로 만약에 얘기하자면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했을 때 제가 간혹 그런 분들한테는 지방을 50% 정도 시작해라 이렇게 해요. 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네. 원래 지금 2015년도 우리 영양 권장 사항이 탄수화물이 50에서 75%, 네. 그다음에 지방이 20에서 25%, 그다음 나머지 단백질. 아니에요? 예?
55에서 65 아니에요? 아니요, 75 넘어요. 예, 75라고 돼 있어요. 탄수화물. 그래서 저도 그걸 몇 번 찾아봤는데 그렇게 비율이 적혀 있더라고요. 와. 이거 근데 정 박사님 지금 좀 찾아보셨는데 75%가 아니라 65%라고 하시는데요. 네. 네. 그래도 지방 섭취는 조금 올라가고 그 탄수화물은 조금 줄인 상태로 가고는 있어요. 옛날보다. 서서히. 그렇죠. 네. 탄수화물이 5% 줄이고 네. 그 자리를 5% 지방으로 지방이? 네. 늘린 거죠. 그렇죠. 탄수화물은 네. 단백질은 그대로고요. 그대로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실 65%나 75%나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나요? 어머니들은 그 이상 먹고 있어요. 그냥 밥하고 김치만 드시고 계시니까 훨씬 더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맞아요. 과일도 많이 드시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렇게 먹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고기 고기도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된다고 네, 되게 이빨이 불편해하세요. 안 좋으시니까 고기 못 먹고 아. 또 의외로 어르신들이 지방과 고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정말.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정말 거의 탄수화물만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바꿔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케톤은 안 생겨요. 네. 하지만 지방을 50% 정도, 탄수화물을 20에서 25%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채소는 될 수 있는 대로 스프 형태나 아니면 열을 가해서 조금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살짝 해주는 거예요. 익히고 갈아서 흡수가 좋고 네. 소화도 좋아지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그 로우 포맵 다이어트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발효가 되어서 가스가 많이 생성될 수 있는 음식들을 좀 배제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그 뭐 단당류는 당연히 설탕 이런 네. 것들 올리고당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콩 제품, 그다음에 우유도 들어가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장을 과민하게 느끼는 분들은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글루텐도 프리로 만들어야 되지만 초반에는 그 유제품과 콩 제품, 그다음에 방금 그 천연 감미료들 자일리톨 같은 경우도 네. 유발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일리톨도요. 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아주 가스가 많이 차고 그 대장증후군이 심한 분들은 그런 포맵을 하는 로우 포맵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는데 그분들은 양배추도 조금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만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위장이 이제 자기 기능을 찾을 때까지는 네. 그런 그래서 식으로. 우리가 하는 식단 중에 유제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제품이라는데 특히 콩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좀 피해야 되고 발효가 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곰팡이로 발효를 시키는 음식들도 초반에는 좀 피해야 되겠죠. 그럼 된장도 피해야. 저희들이 보통 로우 포맵 다이어트에 그런 게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퍼멘터블 즉 발효가 되는 과정을 유도를 하는 거이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발효가 완전히 된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토라던가.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주의에 된 식단에 된장이나 나토가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애매하네요. 그래서 그냥 퍼멘터블 할 수 있는 즉 발효가 되어 있을 수 있는 음식이라 그래서 그 포맵이라는 자체가 퍼멘터블 올리고사카라이드, 다이사카라이드, 모노사카라이드, 폴리페놀이 이제 당 알코올 네. 뭐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럼 탄수화물이네요. 예, 단순당.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제한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방금 제가 추가하는 것들이 우유라든지 공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초반에는 좀 제한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저탄고지를 채소 많이 먹으라고 한다니까 채소를 먹었더니 난 더 안 좋아. 가스도 차고 맞아요. 불편해. 배도 아프고. 이런 분들이 충분히 그런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감을 초기에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초반에는 너무 채소를 먹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장들이 정상 표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궤도에 올라오기까지는 좀 적게 먹고 오히려 그냥 고지방에 약간 중점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확실히 초기에 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케톤식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여요. 그죠. 지방으로 확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유해균들의 그 번식이 많이 차단되는 것 같아요. 결국 또 그 미생물균 얘기가 나오고. 그렇구나.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저희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서 식이요법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식이요법이 정말 또 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 건강을 생각하자. 이 장이
뇌도 간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역까지도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저는 이렇게 길게 한 얘기는 아닌데 간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간요? 네, 장에 뭔가 아주 소울메이트 그런 느낌인데. 근데 뭐 그렇게 치면 이제 연결 안 된 부분이 없어서. 뇌도 그렇고, 그 우리 몸은 다 하나죠, 하나. 네, 그러니까 네. 그쵸. 간이 건강해야 심장에 필요한 영양소도 다 공급이 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심장의 박동이 좋아야 또 혈액 공급이 뇌나 말초 조직까지 다 공급이 되고요. 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네. 하나로 연결이 된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식단을 하고 식습관, 생활습관 차원에서 보면은 그 시작이 결국은 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시작되는 것도 장이지만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장이고 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말을 뭐 아시고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막연히 내 장이 나쁘대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심지어 뭐 장이 문제라고 하면 도대체 장이 뭐가 문제야? 내 장 멀쩡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그랬듯이. 근데 이제 장이 어떻게 우리 몸을 좌지우지하는지 사실 제1의 뇌라고 할 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인데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 뭐 카페나 페이스북 아니면은 팟빵 게시판 이런 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또 선생님도 모시고 추가로 Q&A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실 연말 연초 되게 바쁘신데 송재 원장님 저희 막 약속도 한번 펑크 내고 이래가지고 되게 힘들게 오셨어요 오늘.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얘기로 저희 저자세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